한국 근대소설 들여다보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06년 발표된 이인직의 혈의 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소설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출발점에 서 있는 기념비적인 소설입니다. 먼저 작가 이인직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인직, 1862년에 태어나 1916년 세상을 떠난 그는 한국 근대문학의 문을 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논란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개화기 지식인이자 친일 행적으로 비판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경기도 이천 출신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이인직은 어릴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크게 바뀐 것은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서부터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 도쿄 정치학교에서 유학한 그는 서구 문물과 근대 문학을 접하게 됩니다. 귀국 후 그는 만세보, 국민신문 등의 신문사에서 주필로 활동하며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신문 연재소설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대중과 만났죠. 혈의 눈은 1906년 만세보에 연재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인직은 점차 친일 행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진회에 가담하고 친일 단체 활동을 하며 후에는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참의까지 지냅니다. 이 때문에 그의 문학적 업적과 함께 친일 행적은 오늘날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혈의 누의 주인공은 옥년입니다. 옥년. 이름처럼 아름답고 맑은 영혼을 가진 소녀였던 그녀는 평범한 조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조선 땅은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었고 평화로운 마을들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옥년의 가족도 이 비극을 피할 수 없었죠. 일본군의 침략으로 옥년의 아버지는 무참히 살해당하고 어머니마저 옥년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7살 소녀의 눈에 비친 그날의 참상. 핏빛 하늘과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그것이 바로 혈의 누 피눈물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옥년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구조됩니다. 그들은 옥년을 미국으로 데려가 키우며 서양식 교육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인직의 선진적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06년 여성 교육이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시대에 그는 교육받은 신여성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옥년은 근대 교육을 받고 영어를 구사하며 서양 문물을 익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조국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한 개인의 역사였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옥년은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국은 그녀가 떠났을 때보다 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죠. 옥년은 부모의 원수를 찾아 복수를 다짐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조국의 계몽과 개화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혈의 눈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민족 계몽 소설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소설 속 옥년은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미신과 구습을 타파하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근대 교육을 통해 낡은 조선을 깨우치려 합니다. 개인의 비극에서 민족의 서사로 혈의 누라는 제목에 담긴 눈물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그것은 옥년 개인의 눈물입니다. 부모를 잃은 소녀의 비통함, 고아로 자라난 외로움,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
이 모든 감정이 눈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민족의 눈물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조선 민중의 아픔, 국권을 잃어가는 나라의 슬픔이 옥년의 눈물을 통해 형상화됩니다. 셋째, 그것은 각성의 눈물입니다. 이인직은 독자들에게 단순히 슬픔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눈물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근대적 자아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던 것이죠. 혈의 눈은 신소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형식적 측면에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문체가 아닌 국한문 혼용체로 쓰였습니다. 대중이 읽기 쉬운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문학의 대중화를 이룬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계몽이라는 근대적 주제를 담아냅니다. 전통 소설의 형식을 빌려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소설은 신문에 연재되었습니다. 이는 문학이 양반 사대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의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매일 신문을 펼치며 옥년의 운명을 따라가던 당대 독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대 문학 독자의 탄생이었습니다. 물론 혈의 눈은 한계도 분명합니다. 문학적 완성도 면에서 보면 인물의 심리 묘사가 평면적이고 플롯이 우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훈적 메시지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투박하고 거친 소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투박함 속에 과도기 시대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인직은 완벽한 예술작품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민중을 깨우치고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메신저가 되고자 했습니다. 혈의 누의 진정한 의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멸망과 근대의 도래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입니다.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문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민족을 계몽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혈의 눈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옥년의 눈물은 단지 12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개인의 용기, 교육을 통한 자아 실현의 가능성,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몽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차별과 혐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인직이 옥년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혈의 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 눈물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것입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인직의 혈의 눈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의 여명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설교조이며, 때로는 지나치게 감상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한 시대의 열망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옥년이 흘린 피눈물은 말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강물의 첫 원천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근대소설의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소설 들여다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